국가기관 뉴스통신사 연합뉴스의 정부 지원금을 폐지하라는 국민청원운동의 참여자 수가 청원운동 시작 12일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번 연합뉴스의 국민청원운동의 시작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연합뉴스 TV의 그래픽 사고에서 촉발이 됐습니다. 저널린 토크쇼 제2, 이번에는 연합뉴스 TV의 그래픽 사고 논란을 계기로 잊을만 하면 반복되고 있는 방송의 그래픽 사고 원인과 대책,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TV의 그래픽 사고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짚어보죠. 네, 먼저 지난 3일에 연합뉴스 TV의 오후 뉴스 프로그램 뉴스워치를 보면 재벌 3세들의 마약 보도를 하면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실루엣 이미지를 자료 화면으로 이용을 해서 한 사례가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지난 10일을 보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방미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 소식을 전할 때 문재인 대통령 사진 아래 북한의 국기인 인공기를 배치해서 논란이 굉장히 확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에 또 사고가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방한을 요청했다,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에는 태극기와 성조기 뒤로 트럼프 대통령만 배치를 하면서 문 대통령을 혹시 고의로 배제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저는 그 민경욱 의원이 저기 한 내용, 페이스북 내용 때문에 또 눈여겨보게 됐는데 굉장히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있는 그런 보도 그래픽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이게 뭐 단순한 그래픽 실수가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상당히 책임져야 될 실수예요. 그러니까 실수로 했느냐 아니면 의도로 했느냐는 나중에 밝힐 문제고 실수든 아니든 간에 상당히 중요한 그 문제를 저지른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언론들은 예를 들면 뭐 지난번에 우리가 결례 프레임 다뤘습니다만 현지에서도 약간 논란이 될 수 있는 외교적인 어떤 잡음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막 공격하면서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굉장히 중대한 실수나 중대한 오류를 저질렀던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뭐 마음이 가볍지는 않겠습니다만 되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외신을 이용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라는 발언에서 정치적인 논란이 나왔는데 말 그대로 진짜로 수석 대변인인 것처럼 보여주는 그래픽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맥락상 사람들의 반응이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었다고 하겠죠. 그리고 뭐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 나경원 대표님 얼마 전에도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 문 대통령 바로 그냥 그 김정은 위원장 그냥 수석 그 대변인 됐다 뭐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더 민감한 테마이지만 한 번만 이런 실수가 생기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짧은 기간 이내에 몇 번 이런 사고가 났으니까 그래서 그 아마 조금 의심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저도 이게 뭐 의도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데스킹도 이제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이 계약직 직원들이 그러니까 이 만들기도 이걸 만들었고 그 체크하는 것도 이제 계약직 직원들이 그러니까 기자가 아니고요.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금 어떤 연합뉴스 TV의 어떤 기사를 만들고 그래픽을 만들고 그걸 검수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실수인 건 분명한데 그렇다면 뭘 고쳐야 되느냐. 결국은 지금의 연합뉴스 TV가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 자체에 어떤 수정들을 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첫 번째 실수보다 두 번째 실수 보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논란이 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빼고 트럼프 대통령만 배치하고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태극기랑 성조기를 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나 화났다 투정 부리는 거밖에 아니잖아요. 이거는 좀 너무 유치하게 제 눈에는 좀 비춰졌습니다. 일단 그 방송국에서 리포트를 만들면 리포트 만드는 기자가 따로 있고 이렇게 뉴스 편집 부서에서 그래픽 담당하는 기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통은 통상적으로 그래픽 담당하는 기자가 이미지 콘티를 짜서 그래픽 팀에 넘겨서 담당자가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최종적으로는 기자에게 확인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미지를 맡길 때도 혹시 시청자가 오해할 건 없는지 그런 부분을 봐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납득이 가지 않는. 개개인의 의도 문제를 일단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분업 구조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이렇게 정규직부터 비정규직까지 쭉 서열화돼 있고
알아서 하면 올리고 가지고 이제 딱 가는 건데 이 분업 구조를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 부분은 보통 잘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뉴스 채널이나 뉴스에 유난히 그래픽이 되게 많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자료 화면, 그래픽 이런 게 되게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화면이 없으면 차라리 그냥 뒤에 있는 카메라들 나오는 거라도 내보내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해요. 근데 외국 뉴스 채널들 보시면 굳이 영상이나 전혀 관련 없는 영상이나 이런 거 쓰지도 않고 그냥 뒤에 그 스튜디오 배경 나와버리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굳이 하나하나 맞춤 붙여 애들 초등학생들한테 뭐 알려두듯이 없는 것도 억지로 끌어다가 그 뒷배경 깔아야만 된다는 강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방송사 입장에서는 이런 그래픽 같은 것들이 이제 앵커 뒷 배경에 특히 들어갈 때 가장 핵심적인 리포트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추가가 되고 국기 같은 것들 뭐 대통령의 이미지만 그냥 내보내면 뭔가 좀 신경을 덜 쓴 느낌 좀 그런 것들에 사실 저희가 중독돼 있는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을 통해서 뉴스 전달의 핵심 정보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 진검승부를 하려고 하기보다 자꾸 이렇게 뭔가를 더 하고 이제 막 덮개를 얹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냥 괜찮아 보이게 만드는데 너무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 사실 여기 연합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전체는 한국 TV 외국 사람 입장으로 보면 네. 너무 이상해요. 이상한 그래픽 사람들 얼굴도 뭐가 붙여야 된다고 뭐 그냥 화가 나면 무슨 뭐 뻥개가 나오는 거야 아니면 뭐 이런저런 거. 그래서 이거는 독일 방송국에서 아예 없거든요. 예를 실제로 들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거하고 직접 연관성이 없는 사실 취재가 된 영상이 아니면 안 내보내요.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료화면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옛날 거 3년 전 거, 4년 전 거 내보내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실수가 또 굉장히 그럼요. 많죠. 우리 저널리즘 토크쇼 저희가 그래픽 많이 쓰는 걸로 유명한 걸로 아는데 그거랑은 좀 다릅니까?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보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보도에 대한 비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픽 새로 다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외부 이미지 사용 금지입니다. 네, 말씀들이 술술술술 나오기 때문에 그래픽이 없으면 또 못 따라하는 부분들이 있고.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방송이니까 신문이면 모르겠는데 방송은 보이는 거가 중요한 거잖아요. 반반이면 이제 적어도 이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속보성 이런 게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정말 아주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었는데요. 예. 반응이 좀 격하게 나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게 연합뉴스 TV는 한두 번의 실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동안 이제 각 방송사들이 돌아가면서 그렇죠. 계속 이런 일을 벌여왔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자주 이러네, 계속 이러네. 이게 반복되니까 이게 단순 실수는 아닌 것 같다. 특히나 그게 이제 일베 이미지 같은 게 들어가면서 이건 의도적이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그동안 연합뉴스나 연합뉴스 TV가 이 남북 정상회담이나 남북 관계를 일부 시청자들이 생각할 때는 대단히 그 뭐 편파적으로나 혹은 정당하게 다루지 못해왔다. 그런 어떤 보도 자체에 대한 어떤 비판적 시각들이 그동안 누적돼 왔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방아쇠 같은 거죠. 방아쇠를 한번 탁 당겨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 붙어서 그동안에 쌓였던 어떤 불만들이나 이 비판적 시각들이 좀 폭발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국민들이 그 단순 실수로 받아들였으면 이렇게 이렇게까지 논란이 맞아요. 절대 안 됐을 거예요. 가령 문재인 대통령 밑에 뭐 프랑스 국기가 걸려 있다든지 그랬으면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 실수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정서 자체가. 송 교수님도 얘기했던 게 일종의 점화 효과 같은 것처럼 이렇게 쭉 하고 한 번에 연결되잖아요. 사람들의 직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과거에 누적되어 있는 이미지들에 뭔가 불이 댕겨졌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사자들이 이걸 마치 여기에 삐쭉 튀어나온 하나를 가지고 맞고 있다라고 그렇게 불만을 가지면 안 되는 이유가 그전까지의 밑재료들이 이미 공급되고 있었던 상황이다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일베 처음에서 나왔던 어떤 이미지가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노무현 실루엣 거기 나오는 게 모든 사람 보자마자 바로 이거 노무현이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숨을 수 있는 교묘하죠. 어떤 잘못인데 근데 약간 그 서브 레벨에서 어떤 메시지가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훨씬 더 의심 생기거든요. 이런 사건 보면. 그래서 혹시 그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 혹시 원래는 일베 사람 아닌가 아니면 그래서 약간 친구들한테 메시지 하나 보내려고 하는지 뭐 약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거 오히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실루엣은 여기는 처음 나오는 게 아닌 게 알고 있으니까 네. 조금 찾아보니까 여기저기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숄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게 영상 담당 직원이 구글에서 남성 실루엣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이미지를 내려받아 놓은 것이다. 그리고 그걸 사용했다더라가 연합뉴스 TV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실루엣을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이제 이게 교묘한 이미지라고 할지라도 이 이미지가 혹시 내부 DB에 있던 건지 외부에 있던 건지 사실 기자들이 검수를 좀 했어야 하는데 실제 이제 이게 논란이 되고 나서 담당 부장이 미디어오늘과 인터뷰를 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자와 데스크도 2차례 검수했는데 이미지 위에 표기된 글씨에 대한 사실관계 신경 쓰다 실루엣 이미지는 인지를 하지 못했다.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인지가 된 다음에야 출처가 일베인 걸 확인하고 이제 SNS나 영상에서 지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입장입니다.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이해의 폭은 아까보다는 좀 더 넓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 극우 사이트에서 이 방송사의 이런 실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죠. 일부러 그렇게 하죠. 굉장히 그 교묘하게 편집하고 그리고 방송사에서 쓰기 좋은 해상도 높은 맞습니다. 사진을 굉장히 많이 유포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걸려들기 쉽게. 예. 네. 그래서 약간의 이해의 폭은 조금 넓지만 문제는 더 심각해 보이죠. 자꾸 어디선가 다운이라도 받고 막 저작권 상관없이 가져다 쓰는 것들에 관행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외국의 유력 언론사들 같은 경우는 절대로 외부 이미지를 쓴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아, 일이고 그래요?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상당한 검수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 자랑스럽게 구글에서 다운받았다 이런 말 하면 안 그러니까 되는데요. 이런 말 하는 게 얼마나 창피한 아, 일인데요. 아니 독일에서도 그런 말 들어보니까 먼저는 구글 때문에 좀 의심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는 구글에서 그냥 아무 이미지 그냥 다운받고 그냥 사용했다. 그래서 이거 독일에서 그 사람 바로 그 자리에서 잘라 올릴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예, 뭐- 틀림없이 이거는 불법이야. 그리고 이 이미지가 누구 이미지인지 누구 실루엣인지도 물고 뭐 혹시 어떤 카피라이트 있는지도 물으면서 이거 그냥 사용하면 그 독일 미디어는 자기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사용하든지 맞는 게 없으면 그 웹페이지 있어요. 거기는 이미지는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 누구 만든지 다 나오는데 당연히 돈 내야죠. 근데 그런 거는 사용할 수 있는데 그냥 구글에서 찾아보고 그냥 아무 실루엣 그냥 그러면 저 사용하고 이해의 폭을 약간 좀 다시 좁히겠습니다. 네. 그 프랑스 뉴스통신사 AFP하고 그 게티 이미지라고 그러죠. 네. 그 사진 데이터베이스 이제 사업하는 거기서 사진을 하나 잘못 써가지고 그 프리랜서 기자한테 100몇십만 불을 물어준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루엣 같은 경우가 바로 그 함정에 빠지기 굉장히 쉬운 거라는 게 이제 뉴스 그래픽 담당자들의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실루엣 처리를 하면 까맣게 변하기 때문에 저작권을 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태다. 그래서 이제 실루엣 같은 경우를 굉장히 다운로드 받으면 아무도 모르겠지라는 다 꼼수를 함정에 쓰고 걸려드는 있는 거죠. 꼼수를 그래서 일베가 사용한다는 그런 그 얘기들이 꼼수에 많습니다. 자꾸 이제 그 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업 구조와 쓸데없는 자료 사용, 저작권 감각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위험 감각이 전혀 없으니까 그 얼마나 많은 위험의 틈새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의도적으로 끼어들려면 충분히 끼어들 수 있는 거고 실수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 인공기 그래픽 논란 직후에 연합뉴스 TV는 곧바로 해당 그래픽을 수정해 올렸고요. 당일에 5번의 사과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 5번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5번의 사과 방송. 뭐 과하다는 사람도 있고. 화들짝 한 거죠. 사실은 화들짝 했는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도둑이 마치 재발절인 것처럼 이 문제는 일종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일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도 청와대 이제 청원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연합뉴스 TV뿐만 아니라 그 모회사인 연합뉴스에 대한 비판들이 확산되고 일종의 이제 연합뉴스와 연합뉴스 TV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뭐 정부 지원을 받는 공영 미디어인데 이런 게 과연 필요하냐, 제대로 해왔냐. 그건 지난 어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해왔던 그런 어떤 각종 불공정 보도라든지 편파 보도에 대한 그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일을 예견하지 않았을까, 그분들이. 그래서 약간 좀 과도하게 실제로 반응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연합뉴스 TV는 인공기 그래픽 사용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를 중재하러 방미한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제작진 실수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정중히 사과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해명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더 큰 오해를 불러주셨잖아요. 이거는 진짜 이건 안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경욱 의원이 그렇게 썼었어요. 나가도 너무 나간다면서 실수가 아니라네. 그냥 이런 의도가 있다면 널리 알려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롱하듯이. 이거 아니야.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당일날 오히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었다. 그래픽
실수였다라고만 이제 표현을 했더라면 오히려 논란이 쉽게 진화가 됐을 텐데 이 해명이 오히려 청원에 대한 불을 붙이는 효과가 있었다라고들 많이 얘기했습니다. 네. 이 해명 그리고 아까 다음 날 보여줬던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뺀 것 이런 걸 보면 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는 제 생각이 자꾸만 더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사실 그 2008년 독일 국기 한번 잘못 나왔어요. 그 TV에서 바울 ARD에서 잘못 나왔는데 그냥 색깔 순서 맞지 않았어요. 독일 국기가. 그래서 첫 번째 사건 생겼을 때 그냥 사람들 오케이 뭐 그런 실수가 날 수 있는데 근데 2주 이내 또 미국 국기는 제대로 잘못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도 사실 독일 방송국에서 사람들 잘랐어요. 너무 자르지 마시고. 그래서 뭐 네. 그냥 한번 실수 날 수 있는데 너무 자주 실수 나면 뭐 어떻게 그냥 뭘 해야죠. 연합뉴스 TV 노조 측도 취재를 하셨다고요. 네, 이제 구성원들이 소속된 노조에서도 이 사안이 나가고 나서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 그래서 긴급 대의원 회의도 열었다고 합니다. 이제 내부에서도 대책이 필요하고 경위도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노조에서는 사측에서 바로 다음 날부터 연이어 인사 조치가 시작이 됐고 우리가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라고 공언을 한 상태라서 어떤 전반적으로는 추이를 지켜보는 상황이다라고는 했는데 노조 차원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과문을 통해서 저도 이제 사안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직접적으로 저희가 궁금해했던 이것이 뭐 실수인지 의도인지까지는 사과문을 통해서 보라라고 얘기가 나와서요. 보면 데스킹 시스템이 결국에 제대로 작동 안 한 것, 이게 바로 가장 큰 허점이었다라는 것을 내부 구성원도 인지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의도였든 실수였든 뭔가 여러 명이 보고 검수를 했다면 절대 나가서는 안 되는 그래픽이었다라는 점을 모두가 통감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연합뉴스TV는 지난 11일 보도국장과 뉴스 총괄부장을 보직 해임했습니다. 또 다음 날에는 보도 총책임자인 보도본부장의 직위까지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서 그래픽 관련 실수를 놓고 보도본부 책임자들을 줄줄이 문책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적인 국민들이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차이도 잘 모르는데 그거 해제했다고 해서 어이구 이제 화났나 이렇게 얘기할까요? 앞으로 달라지는 걸 보고 이제 그걸 판단을 하겠죠. 그러니까 보도국장이나 뭐 뉴스총괄부나 보도본부의 직위를 해제하거나 이런 식의 선택을 하는 건 그 안에 지배구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인사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걸 통해서 만약에 혹시라도 국민의 어떤 분노를 잠재우려고 했다면 사실 그 문제는 본질적이지 않다고 봐요. 근데 여기에 조선일보가 이런 식으로 끼어드는 건 뭐 나름의 견해를 낼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한번 그러면 논리적 결론을 쳐보세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실수하면 우리는 못 자르겠어 이런 얘기입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 자체를. 저는 이제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좀 지나쳤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확장해서 보면 그동안 연합뉴스 TV나 연합뉴스가 해왔던 어떤 보도에 대한 시청자들과 독자들의 어떤 불만,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온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합뉴스 경영진이, 연합뉴스 TV 경영진이 또 반응한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실수들이나 혹은 의도적인 어떤 잘못들,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는 한번 내부적으로 한번 쇄신이 필요하고 혁신이 필요한 시점인 거죠. 그게 임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인사 조치들이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의 언급은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하나는 실수나 해프닝, 우리가 실수하는 거는 봐줘. 하지만 국가나 정부나 내가 미워하는 자들의 실수는 절대 우리는 안 봐줄 거야 라고 하는 이중 태도가 이 안에 일단 드러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건 의심이긴 한데 여기에 마치 정부의 입김이 들어갔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정부하고 연관 지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우리 여기에 지배 구조라고 하는 것이 공적인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정부의 영향력이 없을 수는 없는 이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뭐 일부 사소한 거 대통령 가지고 잘못 건드렸다고 이제 이 안에서 청와대가 움직여서 결국은 실무 책임자까지 잘라버리는 그런 식의 일들을 했네. 언론 탄압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연합뉴스TV의 일련의 이런 사고들로 인해서 연합뉴스 정부 지원금 폐지 청원 운동까지 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가 정부 구독료를 지원받은 이래 이렇게 폐지 움직임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청원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 연합뉴스의 국민혈세로 지급하는 연 300억 원의 재정보조금 제도의 전면 폐지를 청원합니다. 이런 제목의 청원글이 올랐는데요.
현재 연합뉴스는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편파적인 뉴스 또는 단편적 정보만을 제공해 여론을 호도하는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라며 연합뉴스의 불공정 보도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청원글이 편파 보도 사료로 지적한 것은 연합뉴스 TV에 출연한 정치 패널의 성향과 지난 3일 방송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신뢰 사고였습니다. 연합뉴스 TV에서 나온 이제 뭐 패널 문제나 이런 실루엣 사고가 이제 연합뉴스로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같은 회사라고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뭐 자회사니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자회사지만 연합뉴스가 지분이 한 3분의 1도 안 되거든요. 하지만 말 그대로 이름도 연합뉴스 TV잖아요. 실질적으로 연합뉴스가 연합뉴스 TV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적으로도 이제 이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문제가 그래픽 문제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좀 예상치 못했지만 언젠가는 이 연합뉴스의 공정성 문제, 연합뉴스 TV를 포함해서 이 문제는 발생할 거로 봤고요. 오히려 늦춰진 감이 있습니다. 그동안 연합뉴스가 혹은 연합뉴스 TV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뉴스통신사로서 언론에 이 가공되지 않은 어쩌면 뉴스를 제공하던 시스템에서 포털을 통해서 직접 그 이용자들을 만나게 되면서 연합뉴스에 대한 평가들이 누적되어 왔거든요. 근데 그게 대부분은 어찌 보면 부정적인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지난 한 10년 가까이. 그래서 그런 어떤 누적된 불만이 이번 그래픽을 통해 그래픽 사건을 계기로 터져 나온 거고요. 그런 면에서는 정당한 이게 과도한 어떤 대중들의 반응이 아니라 정당한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그 연합뉴스가 국가기관 뉴스 통신사기 때문에 국고 300억 원을 지원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 자체가 좀 너무 어렵습니다. 국가기관 뉴스 통신사 이게 뭔가요? 뭐 쉽게 말하면 전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이제 뉴스 통신사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AP라든지 로이터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뭐 뉴스원이나 뉴시스, 그다음에 뭐 이타르타스 러시아의, 뭐 중국의 신화사, 이런 다양한 형태의 뉴스 통신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연합뉴스를 국가기관 통신사, 쉽게 말하면 한국방송 KBS처럼 뉴스 통신사를 일종의 공영으로 운영하는 거죠. 공영 미디어로서 뉴스 통신사를 운영을 하는 거고요. KBS는 수신료를 걷지만 뉴스 통신사는 이용자가 불분명하거든요. 근데 하는 역할은 공적이기 때문에 국가가 일종의 연합뉴스를 구독하는 이제 구독료 개념으로 연합뉴스의 뉴스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지불하는 겁니다. 300억에서 한 뭐 그에 몇십억씩 차이는 나는데요. 그러니까 국가가 연합뉴스를 구독하는 거예요? 그렇죠. 연합뉴스의 뉴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 구독료가 300억 원이라는 겁니까? 300 몇십억 되죠. 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게 올해 초 기준으로 332억 원 정도 되는 걸로 나오니까 300억 원대 초반. 예.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형식이죠. 이제 구독료는 사실은 형식이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국가 보조 내지 지원이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이제 다른 언론사들이 구독을 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형식처럼 해서 국가나 주요 공공기관들이 그 뉴스를 받아볼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이제 지불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계산 방법이 이제 정확히 그런 계산 방법은 아니고 이제 지원금을 주기 위한 일종의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연합뉴스는 기사를 생산해서 국가기관에도 이제 공급을 주고 하고. 그리고 이 뉴스를 대중들한테도 주는 겁니까? 지금은 이제 포털 통해서 그렇게도 그러니까 되고. 뉴스통신사의 이제 주요 고객은 첫 번째는 이제 국가기관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민간 기업들, 뉴스를 알아야 되는 민간 기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형은 언론사들이죠. 이 언론사들과 뭐 이 세 유형의 이제 고객입니다. 고객사라고 부르는데요. 계약을 맺어서 1년 단위로 이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이죠. 그럼 언론사한테도 돈을 또 받는 겁니까? 계약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요. 근데 이제 연합뉴스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뭐 연합뉴스가 워낙 취재망도 넓고요. 국내 그 언론사 중에는. 근데 언론사라고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뉴스 통신사라는 거는 일반 그 개별 언론사들은
비유하자면 간의 수공업적인 소매상입니다. 자기들이 직접 뉴스를 만들어서 생산해서 자기들의 어떤 아울렛, 예를 들면 뭐 전파라든지 혹은 지면을 통해서 독자나 시청자에게 뉴스를 내보내는 건데요. 뉴스통신사는 그게 아니라 그 언론들에게 방송사나 신문사나 잡지사들에게 계약관계를 맺은 이들에게 자기 뉴스를 제공하면 그 고객사들이 그 뉴스를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실질적으로 일반 독자들을 만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 이게 포탈이라는 게 생겨나면서 뉴스통신사가 직접 우리나라의 이제 특이한 현상인데요. 뉴스통신사가 직접 독자들이나 이용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그 뉴스통신이라는 것의 기원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크게 한 3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가 이제 국영, 또 한 가지가 연합 형식, 또 한 가지가 완전히 이제 민영 형태가 있는데 그게 기원이 목적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완전히 민영인 경우, 지금 이제 로이터 같은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이런 데들은 개별 신문사나 언론사가 다 자기 지역 외에 취재망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특히나 해외 뉴스 같은 더더욱이나 어렵기 때문에 뉴스를 사오고 싶은 수요가 있어요. 자기 언론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한테 이제 뉴스를 파는 거죠. 그러니까 도매상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정반대편에 있는 국영은 실제로는 첩보예요. 첩보. 옛날에는 국내나 해외에 첩보를 수집해가지고 국가가 기관이 써야 됐었기 때문에 그것과 뉴스 통신사가 사실 기능이 거의 같았습니다. 거의 이제 정보기관 같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국영의 형태를 취했던 거죠. 근데 이제 중간에는 연합 형태라고 하는 게 뭐냐, 연합뉴스가 연합이잖아요. 이게 미국의 AP가 Associated Press예요. 그 뭐냐면 이거를 완전히 민영한테 맡기기도 그렇고 완전히 국영한테 받기도 그러니까 언론사들끼리 연합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우리한테만 이 뉴스를 기본적으로 공급해줘라고 하는 형식을 취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연합통신은 사실은 국영의 기초를 가지고 있는데 말은 연합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방송사나 이런 데들이 일부 출자하도록 만든 좀 특이한 형식으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매상 역할까지 하는 그러니까 되게 민영적인 어떤 행동들을 보이는 되게 좀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뭐 제 돈 300억이 들어가가지고 자꾸 신경 쓰이는데 아니 그 국가기관에서는 기성 언론사에 그 뉴스를 부으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뭔가 그 연합뉴스만이 생산해낼 수 있는 기사가 있는 건가요? 그 차이를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거의 모든 신문사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의존해요. 대부분 다 구독해 주거든요. 거의 모든 신문들을. 그다음에 정부 광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부 광고나 공공기관이 하는 광고들을 언론진흥재단을 거쳐가지고 신문사나 이런 데 언론사에 뿌려줘요. 근데 사실 이거는 광고 효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간접적인 보조금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미 민영 어떤 신문사들에게도 그런 식의 형태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신문 구독 다 해요. 근데 이 일반적인 뉴스, 다시 말하면 신문 하나를 구독하는 거랑 방송을 틀어놓는 거랑 다른 것은 정보 패키지의 형태로 굉장히 많은 막대한 양의 기초적인 뉴스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일종의 거의 첩보에 가까울 정도로 되게 많은 뉴스들이 공급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제 의미가 있는 일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민영통신사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죠. 그럼 우리한테도 개방해라. 그러니까 이런 국가기관 뉴스통신사라는 이유만으로 얘네한테 독점적인 계약 맺지 말고 민영통신사라고도 예를 들면 경매 같은 거 해서 경매 경쟁 입찰해가지고 우리가 더 세게 공급해 줬으니까 우리도 한번 열어달라 이런 식의 이제 볼멘 소리를 하는 경우는 있긴 있죠. 근데 이제 연합뉴스가 좀 독점적 지위를 가졌던 이유는 그 이전에 이제 민간 뉴스 통신사도 없었지만 언론 통폐합 이전은 그랬지만 언론 통폐합 이후로는 80년에 근데 하루에 생산하는 뉴스가 한 3,00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파원의 어떤 그 네트워크, 세계적인 네트워크도 국내 이제 개별 언론사들과 비교되지 않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내의 지역 취재망. 이것도 이제 사실은 비교될 수 없는 정도로 기자 수만 해도 590명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사실 이 일반적인 그 종합 일간지들이 저기 시골에 있는 군 단위에 가서 취재하지 않거든요. 그런 뉴스에 대한 수요도 없고 하지만 지역 균형 차원에서 그런 정보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특파원도 이제 보통의 종합 일간지들이 워싱턴이라든지 북경이라든지 도쿄라든지 런던, 파리 이런 곳에는 파견돼 있지만 아프리카라든지 남미라든지 동남아시아 이런 곳에서는 사실은 취재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스통신사가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그런 공적인 역할들, 시장 수요는 없어서 공급될 수 없지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공적인 역할들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명목상은 구독료, 서비스 이용료지만 국가가 지원하는 겁니다.
연합뉴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원래 본 기능대로만 했다면은 지금 같은 문제는 안 생겼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비차 기자, 일단 연합뉴스는 기자 세계에서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건가요? 연합뉴스 기자라 하면. 사실 그 연합뉴스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언론 중에 언론이라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요? 기자도 기자 중에 기자다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각 출입처마다 기자단이 꾸려져요. 뭐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서기도 한데 대부분 기자단의 간사는 연합뉴스 기자가 합니다. 그러니까 간사는 약간 반장을 뜻하는 약간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보도 엠바고 시점을 정한다든지 기자들 의견 수렴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도 뭐 청와대를 비롯해서 주요 출입처에서 아직까지도 연합뉴스가 그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연합뉴스의 본래 역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어떤 뉴스 유통 구조 속에서 연합뉴스의 역할은 좀 원래 분명한 본래적인 역할이 있고 우리나라 특유의 그런 포털을 통한 뉴스 소비 이것 때문에 이제 또 만들어진 아주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뉴스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이게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보면 참 이상한 거죠.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 통신사로서의 역할과 이 이용자들에게 직접 뉴스를 제공하는 보통의 언론사들이 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역할들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혼재돼 있고 또 하나 이제 연합뉴스가 저널리즘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뉴스 통신사들은 철저하게 이제 20세기 이후 발달해온 그런 객관 저널리즘을 지향합니다. 사실과 의견을 분리하고 그다음에 이 그러니까 기자가 그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최소한 제3자로서 멀리 떨어지려고 하고 그다음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절대 쓰지 않고 추측이나 의견 이런 거 다 배제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연합뉴스의 문제는 뉴스 유통 구조상에 하는 역할도 문제고요. 또 하나는 저널리즘 차원에서도 과거에 그러니까 원래 뉴스 통신사가 해야 될 AP라든지 IFP라든지 혹은 로이터 이런 뉴스 통신사들의 어떤 저널리즘적인 실천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일반 언론과 유사해진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익명 취재원을 그냥 마구잡이로 갖다 쓰고요. 그다음 기자의 추측이나 해석이나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제가 한번 무작위로 그 연합뉴스 기사를 하나 뽑아봤어요. 그래서 무작위로 봤더니 무엇으로 보인다. 뭐뭐인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어떠하다고 한다. 일각이라는 게 사실은 익명 취재원입니다. 네. 우리나라 특유의 사고방 특유의 어떤 표현법이죠. 일각에서는 이러이러한 의견도 있다. 이렇게 익명 취재원과 그 전망과 해설과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어 하나의 아주 짧은 기사에. 근데 AP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로 익명 취재원은 사용하지 않는다. 더더군다나 그 익명 취재원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제공할 때만 뭐 의견이라든지 해설이나 전망을 제시할 경우는 익명 취재원을 쓰지 않는다. 그다음에 중요한 정보라도 다른 대안이 있을 때는 익명 취재원을 사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아주 철저한 원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AP 뉴스를 쭉 읽어보면 그런 익명 취재원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사의 구성도 대단히 길매도 불구하고 팩트로 사실관계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연합뉴스의 최근 뉴스 경향들을 보면 일반 언론사들의 뉴스와 거의 구분이 안 되죠. 김비치라 기자가 언론의 언론, 또 기자의 기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 막 우했잖아요. 이게 무슨 그 호가호위하는 그런 지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높낮이가 있는 그게 아니라 1단계란 뜻이에요. 1단계. 다른 언론들이 기본 중에 참조하는 언론. 다른 기자들이 참조하는 기자 이런 뜻이에요. 그 얘기는 언론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기능, 하나는 정보 기능과 하나는 해설 기능이나 의견 기능이잖아요. 정보의 질이 최대한 높아지게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객관주의 저널리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있는 거니까 거기에 괜히 뭐 양념 얹고 해설 얹고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거죠. 나머지 언론들의 기능은 자기가 직접 취재한 정보를 가지고 하거나 연합뉴스에서 취재해준 정보에 바탕을 둬서 해설을 더하거나 의견을 더하거나 이럴 수가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주 딱딱하고 드라이한 건조한 그런 사실만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망가지면 뒤에 있는 언론 활동이 안 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잘 얘기해 주셨지만 로이터나 AP나 뭐 이런 데들의 기본 기능들이 이제 그런 건데 심지어는 두 개가 달랐던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9.11 테러 났을 때 2001년에 로이터 같은 경우에 테러리스트라는 표현 안 쓰겠다 그랬어요.
실체가 파악되지 전까지는 감정이 들어가는 표현들을 안 쓰겠다. 아. 근데 AP는 똑같은 통신사도 테러리스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이건 이제 미국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리고 둘이서 본사 뉴욕. 뉴스 통신끼리 논쟁했어요. 뭐가 더 올바른 표현이냐 가지고. 우리는 아마 이런 걸 논쟁도 안 할 겁니다. 네. 이미 거기에다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의견까지 다 덧붙여놓고 기사의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겠죠. 김비치라 기자가 생각하기에 기자들이 생각하는 연합뉴스 기사의 위상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전제 계약을 맺어서 연합뉴스로부터 어떻게 보면 원 소스를 받는 개념으로 연합뉴스를 보고 늘 참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연합뉴스 기사를 보고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제가 쓸 기사를 쓴 경우 우리와 이제 계약을 맺어서 저희가 기사를 쓸 때 참조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어디까지 참조를 해야 되는 것인지 뭐 저 역시도 교육을 어느 정도 받는 것도 아닌데다가 가끔은 또 이제 초반에 교육을 받을 때 연합보다 기사를 빨리 써보자라든지 연합과 내 기사가 다른 것은 무엇인지 비교해보자라고 할 정도로 연합의 기사는 원소스를 제공받을 때 보면 굉장히 그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정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연합뉴스의 위상 같은 경우는 늘 참조하고 공부해야 될 기사이긴 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최근에는 연합뉴스 기사들에도 뭔가 해석이 들어가거나 풀이가 들어가는 기사들이 많아지면서 이걸 어디까지 내가 그 원소스를 참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 KBS 기자들도 늘 헷갈리고 있고요. 예전보다는 의존성이 좀 더 낮아졌다고 봐야 될까요? 거기. 오히려 저는 반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이제 온라인 미디어 환경이 나오면서 저희가 취재할 수 없는 시간에 연합뉴스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수많은 기사들을 계속 보내거든요. 국제부 기자들은 계속 연합뉴스를 체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특파원을 내보내자는 모든 지역의 뉴스를 밤사이 제공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지금의 환경에서 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 의존도가 높아지는 건 양면적인데요. 첫 번째로는 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연합뉴스의 그 뉴스 콘텐츠 자체의 경쟁력보다는 기자들이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온라인 환경에서 그러니까 한 명의 기자가 생산해야 될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연합 걸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이 의존도가 사실은 낮아져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연합뉴스의 특히 국제뉴스 같은 경우는 한 80~90%가 외국의 언론을 그대로 사실 번역해서 요약해서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국제부 기자가 차라리 그냥 AP라든지 혹은 외국의 어떤 CNN이나 이거 직접 보고 뉴스를 만들면 돼요. 근데 그게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연합뉴스 기자도 실수를 하니까.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 의존도라는 걸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으로 되려면 연합뉴스가 정말 좋은 뉴스 콘텐츠를 생산해서 모든 언론사들이 계약 관계에 있는 언론사들이 이렇게 좋은 기사가 있는데 우리가 굳이 힘들어서 기사를 따로 쓸 필요가 없겠다. 이거 그대로 가져다 쓰자. 그게 사실은 뉴스통신사의 탄생의 이유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쓰는 수준이에요. 많은 경우 특히 국제뉴스는 그렇습니다. 연합뉴스에서도 이번 정부 지원금을 폐지하라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 분위기일 것 같은데 상당히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측은 현재 논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요? 네, 이제 연합뉴스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물었는데요. 저희 KBS의 서면으로 이제 답을 보내왔습니다. 요약을 좀 해보면 먼저 이런 국민청원 사태까지 오게 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이 TV의 CG 사고 관련해서 대주주로서 연합뉴스 역시 게이트키핑 과정 전반의 재점검을 TV 측에 요구한 상태다. 그리고 연합뉴스 자체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다만 이 때문에 국가기관 뉴스통신사의 법적 지위와 공적 역할이 전면 부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태를 공정보도를 다지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 청와대는 국민청원 운동 참여자가 20만 명 넘으면 답변을 하게 돼 있는데 청와대에서 아직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죠? 네, 청와대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이 역시 이제 청와대 관계자에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답변을 언제 할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합뉴스 청원 같은 경우는 법이나 제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현황이 뭐고 쟁점이 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게 지금 청와대 입장입니다. 네. 일단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연합뉴스의 불공정 보도 논란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요?
뭐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을 쭉 계속 들 수는 있는데 일단 그 틀 자체를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송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은 다른 해설이나 의견이 배제된 아주 건조한 그런 사실로 이루어진 뉴스가 공급되다가 또는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정치적인 의견들을 담고 있고 정치적인 해설들을 담는 뉴스가 되게 많아져요. 근데 이거는 그 기능하고 완전히 벗어난 일들이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 언론을 위한 언론이 아니라 그냥 언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부 구조도 굉장히 튼튼하고 뉴스거리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이제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얻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영향을 얻으려면 의견을 내야 되잖아요. 해설을 해야 되는 거고 정치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고 그런 식의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늘어난 게 전 정부나 전전 정부 시절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떠냐면 그때는 그 정권의 어떤 의도에 맞는 그런 뉴스 각색이라든가 의견의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그런 정권 편향적이거나 편향적 보도의 핵심 내용들은 그 당시에 많이 생산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들. 네. 네,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보도 국면에서 연합뉴스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보시면 지난 2017년에 나왔던 연합뉴스 노조의 특보인데요. 국민 분노이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보도라는 글을 보면 당시에 의도된 방관에서부터 적극적인 부당 지시까지 있었다라고 기자들이 폭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7년 11월 20일에 검찰이 게이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당시 사회부장이 부원들에게 이 공소장 내용은 모두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모두 따옴표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 측의 반론과 해명도 충실히 넣으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또 어렵게 취재한 단독 기사에 물타기를 하거나 애써 작성한 기사를 아예 삭제한 경우도 있었다면서 사례를 들었는데요. 박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 의약품 구매 2배로 급증이라는 기사는 부장의 데스킹을 거치면서 이명박 정부도 유사 프로포폴 마늘주사 구매라는 제목으로 바뀌어서 송고가 됐고 박 전 대통령 담화에 대한 시민들 반응을 취재한 기자가 시민들은 싸늘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리면 시민 민간단체 평가 엇갈려로 바뀌었다면서 이런 사례를 들면서 폭로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연합뉴스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많이 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조선일보 비판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이 연합뉴스를 파급력 측면에서라도 좀 많이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실제로 그래서 내부에서 굉장히 큰 반발들이 있었잖아요. 방금 이제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온 것처럼 2012년에 이제 공영방송들이 연속해서 이제 공정성이라는 문제를 놓고 이제 파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잘 몰랐던 것 중에 YTN도 해? 연합뉴스도 하네? 이런 식의 것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른바 공영 언론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지상파 언론사들뿐만이 아니라 KBS나 MBC뿐만이 아니라 연합뉴스나 YTN 같은 경우도 소유 구조가 약간 공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고 실제로 공공 기능들을 하는 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사실은 사상 초유의 이른바 공영 비디들이 연대해서 파업을 벌였던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거는 사실은 실제로 파업 사이도 기록됩니다. 왜냐하면 공정성을 이유로 파업을 한다는 건 일반적인 노동법상으로는 잘 없는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거래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고용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내용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 공정한 내용들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편집권이 침해받고 있고 자율성이 침해받고 있다라는 거였고 결국 나중에 그게 인정이 됐죠 법원에서도. 근데 이 당시에 이제 그 연합뉴스가 그렇게 참여했던 103일 동안의 이제 파업이라고 하는 진통을 겪으면서 핵심은 그러면 자율성의 확보다 이제 편집국장에 대한 임명 동의제를 얻자라고 얻었으나 실제로 그 당시 이제 박노왕 사장 같은 경우에는 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임명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핵심적인 보도 책임자를 임명하는 이제 그런 식의 문제들까지 나왔었습니다. 사실은 한국 국민들 그냥 이런 그 KBS하고 MBC 옛날에 있었던 파업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파업 통해서는 원래 그냥 계속 봤던 그 프로그램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알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근데 여기는 연합뉴스에서는 그냥 일반 사람들 많이 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었던 파업에 대해서 사람들 그만큼 많이 몰랐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것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또 그 공정성 너무 없다고 그 사람들도 판단했으니까 거기 일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다 똑같은 이유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다 정부하고 너무 가까운 관계인데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저는 그 DPA처럼 아니면 로이터스처럼 완전히 그냥 정부하고 뭐 떨어져 있는 그냥 독립성 있는 그 어떤 그 통신사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연합뉴스의 어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어떤 불공정성에 관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런 어떤 특정 정부와 무관한 지배 구조 문제가 있고요. 사실은 이제 정부가 그 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 문제가 있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지원금 문제가 또 당연히 있죠. 이게 항상 고정액을 주는 게 아니라 뭐 1, 2년 단위로 평가해서 몇십억씩 이렇게 깎았다 더해 줄 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하나의 또 지렛대가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특수한 상황은 뭐냐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원래 이제 그 우리가 Y10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Y10의 Y가 사실은 연합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그 연합뉴스가 Y10을 자회사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경영 실적이 별로 안 좋고 이제 부담이 되니까 그걸 매각을 한 거예요. Y10을 매각하고 근데 Y10이 그 뒤로 이제 자립을 했죠. 그러고 나니까 다시 이제 그 이 보도 전문 채널을 가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종편과 보도 전문 채널을 추가로 내줄 때 연합뉴스가 그걸 강하게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그 과정에서 어떤 그 정권에 더더욱 이제 친화적인 그런 어떤 언론으로 바뀐 게 있고요. 또 이제 또 하나 더 근본적인 것은 넓은 취재망을 통해서 확보한 그런 팩트들을 그냥 언론사들에게 그대로 뿌려주기만 하면 사실 공정성 문제가 별로 불거질 이유도 없고요. 그다음에 그 팩트들을 가지고 어떻게 가공해서 쓰는 건 그 언론사의 책임이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순간에 연합뉴스가 독자적으로 완결적이고 의견이나 평가가 들어가고 전망이 들어간 뉴스를 만들어서 그걸 포털을 통해서 직접 이용자들에게 뿌리게 됨으로써 이용자들도 연합뉴스의 불공정에 대해서 뭔가 자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언론사들도 연합뉴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오히려 이제 만족하는 거는 연합뉴스를 통해서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정권 핵심들만 만족스러운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 통신사는 지금 많이 얘기 이미 나왔지만 근데 정말 그냥 사실 어떤 팩트 그냥 그대로 보도만 하면 돼요. 사실 특별한 의견 안 들어가도 되니까. 그래서 뭐 그냥 쉽게 말하면 나한테는 그 통신사 약간 수학처럼 2 플러스 2 그냥 4. 이거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뭐 의견도 상관없이 그냥 아주 그냥 거의 심심하지만 그냥 팩트인데요. 그 다른 저널리즘하고 언론사들 그냥 이름 뼈 사용하고 살 좀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 왜 생겼는지 그리고 이런 일 생겼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거는 그냥 그 저널리즘하고 기자들 해야 하는 역할인데 그래서 통신사한테 그냥 베이직 팩트 그것만 받으면 되는데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그 연합 같은 경우는 너무 자기 역할을 무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원래 이런 그 팩트 베이스드 리포팅 하는 게보다 약간 지금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길 수 있는 포털 사이트 또 다른 역할을 문제가 하고. 방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게 그러니까 그냥 그 사실만 취재해서 이제 언론사를 주려고 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청중을 찾아 나서잖아요. 대중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사실은 국가나 정부나 정치권에 영향을 행사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언론사보다도 힘이 세져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세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국회의원 300명에게 얼마나 더 큰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한번 이름 언급되고 자기 지역에 대한 뉴스가 좋은 게 나오고 이런 게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중앙 언론사들이나 이런 메이저 언론사들은 사실 모든 것들을 그렇게 취재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연합뉴스가 가장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영역, 그다음에 공공 영역 이런 데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취재망이 기존의 언론들의 문제점이라고 보는 출입처와의 어떤 굉장히 민감한 연관관계, 그다음에 공생관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연합뉴스에 대해서 배우고 났더니 일전에 저희가 다뤘던 장충기 문자, 야 이거 더 무겁게 와닿네요. 그때는 사실 연합뉴스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분노하지 않았는데 이거 알고 났더니 이거 굉장히 화가 납니다. 당시에 그 연합뉴스 간부들이 삼성그룹 장충기 사장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가진 노력을 다했던 그 문자 다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 장충기 선배님이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알아야 기사 쓸 때 반영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분을 돕고 있는지 알고 싶고 만나 뵙고 싶다 뭐 이런 문자를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와 알고 났더니 더 화가 나네요. 연합뉴스도 어떻게 보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싶고 또
또 그 안에 있는 기자들은 나도 기자라고 어디 가서 좀 얘기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은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이제 뭐 오보나 이런 사고들이 나기 때문에 이제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이제 그 유명한 대대적인 오보 소동이 2017년에 있었습니다. 워싱턴 특파원의 오보 사태, 그 최악의 오보 참사로 기름이 되고 있습니다. Long gas lines forming이라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트위터 내용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였죠. 예. 네, 이게 이제 2017년 9월 17일 기사인데요. 한미 정상 간의 통화를 하고 나서 트럼프가 올린 트윗을 소개하면서 이제 오역이 있었습니다. 보면 제목이 트럼프 북한의 긴 가스관 형성 중 유감이다라는 건데 이 표현은 그러니까 long gas lines forming이란 표현은 기름을 구하려고 주유소 앞에 길게 줄을 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에 이제 석유 공급난이 있으니까 주유소에서 기름 구하려고 줄 섰다더라, 딱하더라 이런 비유 표현을 한 건데 long gas lines가 줄이 아니라 가스관으로 오역이 되면서 굉장히 다른 뜻이 전달이 돼버린 그런 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고 나서 연합뉴스가 다시 트럼프 북한에서 주유하려고 길게 줄 서라고 제목을 수정을 하고 다음 날 이제 사고를 내고 바로 잡았지만 이미 묻지마 받아쓰기를 해서 다 퍼진 상태였습니다. 기사가. 그런 사태가 있었죠. 이 기사는 이제 이렇게 되면 KBS 비롯해서 조선일보, 한겨레 대부분의 언론이 이 뉴스를 받아 써서 또 오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기도 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게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일간지 방송국 이런 데서 이걸 받아 썼잖아요. 근데 사실 그 기자들 중에 이 독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자가 없었을까요? 그냥 시간 없고 하니까 그대로 받아 쓰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기자의 문제인데 이 기자가 나름 워싱턴 특파원이니까 나름 엘리트, 그다음에 이제 차장급 정도 되니까 연차도 상당히 한 15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아마 평균적으로 보면. 근데 이분이 이걸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실수이긴 한데 이게 준비된 실수죠. 이런 말들이 나오기를 항상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이 오잖아요. 진짜요? 근데 제가 왜 그런 의심들을 하냐면요. 그 뒤에 갖다 붙인 말이 이 사람의 이제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뒤에 그냥 오역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이게 오역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이 기자가 덧붙인 해석이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러시아 방문을 통해 한국과 북한, 러시아로 있는 가스관 사업 구상을 밝힌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여기에 것으로 풀이된다. 이게 본인의 이야기잖아요. 기자 본인의. 근데 이걸 취재를 했을까요? 그냥 본인이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 정부가 왜 이런 이야기들을 뭔가 이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해서 북한을 강제하는 이런 북한 제재 국면에서 한국이 이런 것으로 하느냐에 대한 우회적인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도 있대요. 누가 지적했는지는 모릅니다. 취재원이 없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AP의 어떤 취재 원칙과 비교해 보면 완전히 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 조금 제돈 더, 예. 300억이 들어갔는데 겨우 그 트위터 취재하고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것도 문제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또 뉴스통신사의 핵심은 자기가 발로 뛰어가지고 남들이 못 얻는 사실을 얻어내는 데 있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트위터 띄우고 그럼. 누구나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오역했고 해설까지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 조금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사실 모든 뉴스는 트위터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그 특파원, 그 미국에 있는 특파원, 먼저는 트럼프 트위터는 보는 게는 잘못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사실 원래는 그 대변인 통해서 미디어하고 연결된 상태가 아니고 트럼프는 뭘보다 트위터 통해서 모든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특별한 상황인데 왜냐하면 보통 이런 그 특파원은 그냥 어떤 기자 간담회에 가야 되고 대변인한테 누구도 받지 못하는 정보는 받고 그거는 나중에 리포팅 해야 되는데 여기는 트럼프는 이런 그 사실 그냥 그 기자 간담회 별로 안 만들잖아요. 사실 모든 걸 트위터만 하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근데 여기는 그 이렇게 그냥 이상하게
번역하는 게 그거는 잘못이고 근데 그런 실수도 가끔 생길 수 있어요. 그냥 왜냐하면 그 트위터는 워낙 짧은 말이니까 그래서 뭐 그리고 트럼프는 문법 얼마나 잘 아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트럼프를 싫어하세요? 매번 어쩐지 그거 상관없이 가끔 번역 뭐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이런 그 스토리 자체가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뭐 무슨 게스트라인 생겼다고 뭐 그냥 이런 거 있으면 제가 혹시 모르니까 한번 더블 체킹 할 거예요. 뭐 다른 혹시 통신사에서도 비슷한 뉴스가 나왔는지 아닌지. 그래서 그거는 사실 제일 큰 실수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통신사는 역할은 그만큼 더블 트리플 체킹 해야 나중에 정말 팩트만 보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일 빠르게 보도하는 게보다 제일 정확하게 보도하는 게 그거는 바로 통신사 역할이에요. 지난해 11월에도 오보가 있었는데요. 11월 29일 연합뉴스 저희도 한번 다뤘었는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방북, 김정은 답방 물밑 논의 주목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비공개로 북한을 방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는데 명백한 오보였죠. 당시 정세현 전 장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방북 중이라던 시기에 감기 몸살 때문에 집에 누워 있었는데 이런 소식을 전했다. 연합뉴스 기자와 통화한 적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는 오보인 것을 확인하고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정정보도 올렸지만 이미 다른 언론에서 연합뉴스의 오보를 확인 없이 받아쓴 뒤였습니다. 그때도 정말 말이 많았었죠. 포털을 통해서 가장 많이 노출되는 언론사가 연합뉴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이게 최근에 나온 보고서가 2016년 보고서이긴 한데요. 네이버 모바일과 PC에서 메인 뉴스에 배열되는 연합뉴스 비중이 각각 24%와 28%를 넘습니다. 아마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걸 봤을 때 이거는 언론사들, 제공받는 언론사뿐 아니라 포털을 통해서 소비하는 이용자에게도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언론 시장의 생태계를 망치고 있다.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반감도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지적되는 거지만 그래서 본원의 기능을 하지 않은 채 이제 자꾸 이제 딴 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정치적 영향력으로 확보하려고 한다거나 뉴스 아울렛을 더 넓혀가지고 사실은 감당도 못하면서 TV를 24시간 뉴스를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사람에게 그러니까 취재의 어떤 핵심적인 기능들을 잘 나눠주기보다는 기성 언론사가 하려고 했던 그런 짓들을 한다거나. 근데 핵심은 결국은 포털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디지털 뉴스가 소비되고 있는 조건에서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언론사들 또는 회원사들 또는 국가에게 필요한 공적 정보들을 공급하기보다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그리고 잘 팔릴 수 있고 잘 검색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막대한 양으로 공급함으로써 이득을 얻게 되는 그런 상태로 이제 간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멀리 와버린 이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신문사들이 반발하면서 이제 계약 중단하는 사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앞서 이제 언론사들이 전제 계약을 맺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2013년에 보면 조중동이 연합뉴스와 전제 계약을 전격 중단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뉴스가 포털에 기사를 공짜로 노출하면서 신문의 유료화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조선일보는 직접 기사도 썼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기사를 보고서 그렇다면 요즘엔 좀 어떨까 했는데 눈여겨볼 만한 점이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전제 계약을 중단을 하고 이제 오히려 민영통신사와 계약을 맺었는데 조선과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다시 연합뉴스와 전제 계약을 맺어서 뉴스를 공급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뭐 숄츠 기자를 위해서 제가 질문하면 전제 계약이 뭔 말이에요? 저를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작은 언론사들 같은 경우 물론 큰 언론사들도 자기들이 취재할 수 없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아까 뭐 세계로 놓고 보면 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일이 거기에서 중요한 일이 발생했을 때 특파원이 없을 경우. 근데 이제 연합뉴스는 거기에 특파원이 있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뉴스를 그대로 싣는 거죠. 자기 지면에. 자기 지면에 그대로 싣는 게 이제 전제고 예를 들면 지역에 있는 언론사도 서울의 어떤 중요한 정부나 혹은 뭐 어떤 이 중요한 사건이 터졌을 때 서울에 주재원이 없으면 혹은 취재력이 딸리면 연합뉴스의 기사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게 그게 이제 전제입니다. 그게 전제고 그다음에 이제 구독료라는 것은 전제하지는 않지만 그냥 보는 거예요. 봐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자기들이 기사 쓰는데 준비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기사를 완성하고 나서 팩트 체킹 같은 걸 연합뉴스 기사를 놓고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는 그 연합뉴스
기사를 전제했다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이제 그럴 필요 그게 없습니까? 연합뉴스에는 참 자기들은 계속 억울하다고 이야기한 게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아. 안 해주고 자기들이 마치 취재해서 쓴 것처럼 뭐 글자 살짝 바꾸고 아. 해서 자기 기자 이름 붙여서 막 내고 그런 일이 많았다는 거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합뉴스가 그 부분 저작권 관련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별 효과는 없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이 별로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연합뉴스 측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억울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맞긴 맞아요. 이거는 이제 저작권 문제인데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작권의 여러 가지 단계나 형태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용을 내가 산 거, 내용을 읽어보도록 산 거하고 내용을 2차 활용하도록 산 거하고 전체를 그냥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산 게 달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전제 계약이라고 하는 건 전체를 그냥 통으로 갖다 써도 괜찮은 것까지 산 겁니다. 그러니까 네. 막대한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대신 통으로 가져올 때 확실한 표시를 해줘야죠. 그래야지 그 계약의 핵심 내용이 되는 거니까. 근데 자기가 취재한 것처럼 말 몇 마디만 바꿔서 하는 것은 사실은 연합뉴스로는 상당히 그러니까 되게 화가 날 네, 그런 문제인 거는 맞고요. 그래야 이제 사실은 연합뉴스의 존재감이 생기잖아요. 아. 기사를 썼는데 그게 이제 다른 신문의 일면 혹은 뭐 여기 중요 지면에 연합뉴스 크레딧을 달아서 이 기사는 연합뉴스에서 생산한 거다라고 해주면 그러면 브랜드 파워도 생기는 거고요. 존재감도 있고 뭐 기자 개인 입장에서는 보람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걸 안 해주니까 근데 그런데 마치 포탈이 등장한 거예요. 포탈이 등장해서 거기에 연합뉴스 이름으로 연합뉴스 기자 이름이 나가서 자기가 쓴 기사가 그대로 나가고 그걸 이용자들이 그대로 읽고 그러니까 연합뉴스의 브랜드 파워도 커지고 기자들의 어떤 자긍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예. 그다음에 그게 또 연합뉴스의 수익도 올리고. 올리고 숄스 기자 전제 계약이 뭔지 이제 이해했죠? 아, 네. 덕분에. 아우 아는 얘기 듣느라고 아주 지겨워 죽을 뻔했네. 숄츠 기자는 뭐 독일이나 유럽에서는 이런 포털에 이렇게 통신사 뉴스 공급하고 이런 것들은 예, 많이 못 보실 것 같은데, 아까도 저희 조금 포털 문화가. 했는데 그 예를 들어서 독일 대표하는 그 DPA 그 포털 없어요.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바로 그냥 등록할 수 있는 그 연락처 있고 그리고 뉴스를 받으려고 하면 거기는 이용료 있고 그거는 원래 그냥 통신사 그대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뉴스 받으려고 하면 돈 내야 돼요. 이런 컨셉이 있는데 당연히 그 포털 사이트 통해서 훨씬 더 많은 돈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그 팩트만 집중하는 게 그냥 그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독일에서는 약간 아마 한국하고 되게 차이가 커요.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이 포털하고 서치 엔진 한국에서도 완전히 섞여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다음 원래 그냥 뭐 서칭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근데 독일 사람들 사실 그 온라인 서칭 구글 95% 이상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 홈페이지 들어가면 딱 서칭 그 이상 아예 없거든요. 그리고 그 사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98% 정도 구글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 어떤 찾는 내용가 있으면 정말 딱 그 찾는 내용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털 사이트는 독일에서는 한국만큼 큰 역할이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한국 그냥 이 인터넷 문화가 우리나라하고 많이 틀리기 때문에 사실 이런 포털 무조건 참석해야 아니면 뭐 살 수 없다고 약간 이런 느낌 연합뉴스도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문제는 이런 포털 같이 하게 되면 그럼 원래 해야 하는 일하고 약간 그 포털 사이트는 원래는 다른 일인데 그냥 통신사 해야 되는 일도 따로따로 있다고 하고 이거 섞이게 되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한국적인 네, 약간 좀 조금 한국적인 문제인지 우리나라 스타일 모르겠어요. 좋아해요, 약간. 네. 이런 그 포털에다 연합뉴스가 뉴스를 공급하면서 뉴스 뭐 기사의 질이 좀 하향 평준화됐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하향 평준화는 잘 모르겠고요. 이제 뭐 원래 이제 그 포털을 통해서 되게 작은 영세한 인터넷 언론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뉴스의 질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건 맞고요. 근데 이제 연합뉴스의 품질을 따져보면 그 자체가 하락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좀 분석이나 의견이나 이런 것들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편향되고 불공정해지는 거죠. 그런 것도 많아졌고 또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워싱턴 특파원이 한미 관계나 뭐 어떤 뭐 북미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고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그런 것들을 뉴스를 모으는 게 아니라
계속 현지 언론들에서 좀 흥미로운 뭔가 그런 것들을 계속 찾으려고 하고 그런데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그게 이제 원래 뉴스통신사에 요구되는 것도 있지만 포털 때문에 생겨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래의 뉴스통신이 해야 될 일들을 잘 안 하게 된 것.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전반적인 뉴스 품질의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연합뉴스만 한정해서 본다면. 연합뉴스가 자사 홈페이지에 포털에 기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올려둔 설명을 전해드리면요. 공적 기능 순비용 보전금인 정부 구독료는 포털 뉴스 공급과는 무관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직접 수신료를 받는 KBS도 포털에 뉴스를 공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공적 기능 수행 측면에서도 대체 수입원이 필수적입니다. 신문법상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인 포털에 뉴스를 제공하는 것은 정상적인 B2B 영업 활동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당사자들마다 약간씩 입장들이 달라서 명확하게 이제 딱 떨어지게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측면들은 있는데 아주 단순하게만 말하면 뉴스 도매업자가 뉴스 소매업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일반적으로 맞아요. 그러면 더 들어가서는 뭐가 문제냐? 우리나라의 특유의 제도적 문제인데요. 계약 관계가 불분명한 게 저는 사실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 내가 그러니까 우리 회원사들에게만 뉴스를 공급하기로 만든 거야라고 그게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내가 뉴스 전제 계약을 맺으니까 당신들한테는 주지만 똑같은 내용을 일반적인 소매에선 팔지 않을게라든가 당신들한테 이 저작권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건 이걸 안 팔기로 한 그런 조건이야라든가 이런 식의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언론사들도 사실은 그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노력을 안 한 거고 그다음에 뉴스통신의 입장에서는 느슨한 게 제일 좋은 거죠. 자기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진 그런 상태다. 그러면 이게 특히나 공영의 뉴스통신사라고 한다면 스스로가 나서서 이 제도적인 어떤 측면들의 계약 관계들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지 자기 기능들을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나면 공적 기능이 명확해지고 그 공적 기능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게 타당하고 명백한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원도 받고 모두 하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문어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비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스스로가 계약관계의 어떤 측면들을 명확하게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그걸 이제 우리가 중소기업 적합 품목 같은 걸 지정하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은 그런 거 못 만들게 하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연합뉴스가 포털에 뉴스를 제공하는 건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무분별하게 모든 걸 다 제공해서 사실은 이 생태계 자체를 교란해 왔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연합뉴스 측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겠지만 청와대나 국회 출입을 안 해도 돼요. 연합뉴스는 그 본래의 기능을 생각하면 왜냐하면 AP 같은 경우는 그 이 회원사들이 백악관에 대한 취재망이 전혀 없습니다. 지역의 아주 영세한 언론들은 백악관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AP에서 만들어낸 백악관 취재 기사를 그대로 전제합니다. 자기들은 일면에다가 이렇게 워싱턴에 이제 그 주재 기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저기 이 조그만 언론사들도 대부분은 서울 주재 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도 출입을 하고요, 국회에도 출입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연합뉴스가 청와대나 국회를 취재해서 생산하는 기사가 대체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근데 오히려 대체 불가능한 것은 예를 들자면 저기 남미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발생하는 국익과 관련된 그런 국제 뉴스들 특히나 이런 것들은 대단히 필요한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연합뉴스 스스로가 공적 기능을 좀 더 구체화해서 우리의 공적 기능을 어떤 것으로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집중해서 자기의 역할과 다른 어떤 민간 언론과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속에서 이제 자기의 어떤 이 뉴스 생태계에서의 지위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영향력도 증가하고 수익도 증가하니까 온갖 걸 다 하려고 하는 거죠. 그 포털을 매개로. 그리고 그 이런 통신사 역할도 그런 일 제대로 하면 정말 나라 이미지가 더 좋게 만들 수 있는데 사실 얼마 전에 조금 슬픈 일이 있었는데요. 그 DPA 독일 그 통신사는 더 이상 그 스페인어 서비스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돈 좀 그냥 비용 좀 줄여야 되니까 그리고 특히는 남미에서 이런 사람들 그냥 돈 제대로 못 내니까 너무 돈이 없어서 그래서 더 이상 그냥 스페인어 서비스는 우리 할 수 없다. 원래 여러 가지 언어가 서비스 있는데
근데 특히 남미에서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그 남미 있는 나라들 몇 가지는 그 기자들 말했던 거 그냥 우리나라 통신사 우리 못 믿어.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뉴스는 근데 DPA는 우리 믿어. 그래서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뉴스 소스였는데 원래 독일 회사인데 근데 남미 사람들한테도 정말 믿을 만한 대단한 중요한 뉴스 소스였는데 더 이상 스페인어 안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얘기 들어보니까 당연히 DPA는 나라한테 돈 안 받으니까 그냥 뭐 어떤 비즈니스처럼 그걸 어쩔 수 없었지만 근데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얼마나 이런 회사 통해서도 그 믿을 수 있는 뉴스 믿을 만한 나라 어떤 나라 그 이미지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데 그 연합뉴스도 약간 이런 역할 좀 했었으면 좋을 텐데. 그 뭐 이것도 이제 슬프긴 한데요. 연합뉴스의 특파원들이 분쟁 지역 같은 데 취재를 가야 되잖아요, 사실. 뭐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근데 뭐 그분들 이제 탄식이 일본의 이제 그 교도통신이나 신화사 통신의 어떤 그 기자들이 취재를 가면 그 사설 경비원들이 옆에 붙어서 안전을 보장해주고 이제 나름 이제 현장 취재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그 연합뉴스 특파원들은 근데 호롤단실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정도로 이제 결국은 이게 비용의 문제인데 연합뉴스가 해외 취재망을 넓혀왔다고는 하지만 지금 연합뉴스의 어떤 이 능력으로는 그런 것들을 다 서포트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국가기관 뉴스통신사가 필요하냐? 그 뉴스통신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우리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제 연합뉴스 내부적으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게 중요한 역할이라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문어발식이고 오히려 오지에 특파원 나가는 것보다는 청와대 국회 출입하는 게 그 기자 개인 입장에서는 훨씬 더 자기의 경력 관리나 이후 그 미래를 생각할 때 훨씬 좋은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연합뉴스 내부의 문제도 있고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재 연합뉴스가 그 국가기관 뉴스통신사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는데 근본적인 제약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연합뉴스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저는 이제 KBS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항상 그 수신료 폐지 움직임 옛날부터 좀 오랫동안 겪어왔었고 또 공정성, 독립성 논란 항상 문제 제기를 받았는데요. 연합뉴스도 이번에 어떻게 보면 처음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국민청원까지 들어온 것은 돌파하기 위해서는 뭐 말씀도 해주셨지만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할까 짚어주시죠. 네, 아주 잘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KBS하고 연합뉴스는 일종의 쌍생합니다.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포괄범위나 이런 것들은 다르지만 제도가 굉장히 비슷하게 구축돼 있고 문제도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불만을 가지면 뭘 건드리냐? 돈을 건드려요. 수신료 안 내겠다. 그다음에 지원금 빼자. 왜? 제일 약한 고리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그 결과는 사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그거를 쥐고 흔들 수 있는 건 정치권이거든요, 사실은.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지금 KBS에 대해서 야당이 불만 있으니까 수신료 지금 흔들고 있잖아요. 똑같은 방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KBS나 연합뉴스가 자꾸 정치권에 자꾸 더 의존적으로 이제 행동하도록 만드는 정치권 눈치를 보게 만드는 결말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한 고리를 국민들이 공격하는 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하지만 그것의 결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빚을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향해야 될 거는 제도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적합한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공영 미디어는 제도의 의존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핵심은 결과적으로 공공 서비스라는 게 뭐냐라는 걸 시민들이 이제 얘기해 주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KBS가 해야 될 핵심적인 공적 기능이 뭐냐? 예를 들면 재난방송 얘기했듯이 그러면 지금의 연합뉴스가 해야 되는 핵심적인 공적 기능이 뭐냐? 민영 뉴스통신사와 다른 종류의 뉴스통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 그러면 국내 뉴스는 뭐가 취재돼야 되고 말씀처럼 해외 뉴스는 뭐가 취재돼야 되냐? 이거를 이제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자꾸 화려하고 좋은 것만 쫓게 돼요. 청와대 가고 싶어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좋은 어떤 워싱턴 특파원 가고 싶어 하고 이런 것만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명확한 기능을 설정해서 공공의 돈으로 지원해 줄 것과 스스로 먹고 살 것들을 구분해 주는 그런 방식의 제도 설계가 필요한 것이고요. 시민들한테는 이게 물론 어려운 문제겠지만 그런 압박이 정치권에게 가도록 하는 방식이 돼야 된다.
네, 오늘은 연합뉴스 TV의 보도 내용들 짚어봤고요. 또 연합뉴스가 무엇을 되찾아야 하는지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송현주 교수님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안톤 숄츠 기자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욱 씨는 다음 주는 근데 못 나오신다고요? 네, 다음 주에는 저희 그 아버지 결혼식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다음 주는 한 주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정영진 씨가 그 자리를 하는 건가요? 어디 그런 풍문을 이상한 풍문을 들으셨어요. 네. 최욱 씨는 한 주 다른 데 갔다가 네, 돌아온다고 합니다. 돌아오셔야 돼요. 네. 최욱 씨도 고생하셨고 김비치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J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푹,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론의 관행은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주도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